2015년 주요 방송사들로 한 통의 편지가 배송됩니다. 편지가 발신된 곳은 대구 구치소. 발신자는 살인죄로 수감되어 있던 박 씨였습니다. 그가 쓴 편지 내용은 친구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 나의 결백을 증명해달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 자신의 자백은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다. 경찰이 빈약한 증거로 나를 범인으로 몰아갔다라는 것이었어요. 내용만 보면 되게 억울해 보이는데 이 편지를 한 방송에서 자세히 분석했었던 박지선 교수님은 뜻밖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 편지에 오히려 그의 범행이 의심되는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국내에서 발생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금호강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 23일 대구광역시 금호강 둔치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피해자는 산책로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으슥한 곳에서 머리를 집중 공격당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혈흔이 비산된, 이렇게 뿌려진 형태로 짐작을 해봤을 때 시신이 발견된 이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판단을 했었죠. 시신이 이동이 되거나 유기된 흔적은 없었거든요. 현장에는 휴대폰이나 지갑 등 신원을 확인할 만한 단서도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당시의 시신이 땡땡 공업이라고 적혀 있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해당 업체에 확인을 해보는데요. 실제로 이 업체에 18일 전부터 행방불명된 실종신고가 된 직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경찰은 신원 대조 작업을 통해서 이 실종된 직원이 시신의 신원과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게 되죠. 그렇게 밝혀진 피해자는 29세의 윤용필 씨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속에 있죠. 실종 이전에 이 윤용필 씨의 마지막 행적을 좀 파악해보면 실종된 2015년 4월 5일까지 대구의 한 조립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했었다고 해요. 실종 당일에 같이 야간 작업을 했었던 동료가 있었는데 이 동료의 말에 따르면 항상 오전 8시까지 잔업을 하다가 퇴근을 했었는데 그날은 약속이 있다면서 조금 이른 시간에 오전 5시, 새벽 5시죠? 이때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누구를 만나고 어떤 약속인지는 말을 하지 않았었대요. 그리고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용필 씨는 자취를 감췄고요. 18일 뒤에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부검을 해봤어요. 부검해봤더니 이마에 4곳, 그리고 왼쪽 머리에 3곳, 그리고 이제 오른쪽 머리랑 뒤통수까지 합쳐서 머리에만 총 17군데 공격을 당한 흔적이 확인이 돼요. 범행 도구는 둔기로 추정이 됐었고요. 단단한 머리뼈가 골절될 만큼 아주 잔인한 공격이 머리에 집중됐었죠.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시신에서 방어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어운 아시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과 장소에서 공격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 피해자 입장에서 예상을 했더라도 머리를 이 정도로 공격을 당했으면 사실 한 번 맞은 걸로도 저항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퇴근 이후의 행적은 어땠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이 됩니다. 경찰이 예상했었던 피해자 윤용필 씨의 동선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확인하던 중에 이 피해자가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남성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찾은 거예요. 이 시간이 퇴근 이후인 오전 5시 7분부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자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거든요. 이렇게 CCTV 곳곳에 찍혔었고요. 이 두 사람은 사건 현장 인근인 산격대교까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후에는 행적이 갈려요, 이 두 사람이. 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위에 있는 사진은 피해자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아래에 있는 사진은 용의자예요. 새벽 5시 50분에 사건 현장인 이 금호강 둔치 쪽으로 윤용필 씨가 흰색 가방을 메고 혼자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찍힙니다. 그리고 윤용필 씨가 여기에 들어가고 10분이 지났을 때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어떤 남성 한 명이 현장을 빠져나와요. 윤용필 씨는 빠져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은 윤용필 씨인데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 나온 남성 있잖아요. 이 남성을
앞서 윤용필 씨와 함께 걸어갔었던 남성과 동일인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10여 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시신의 부패 정도를 통해서 이 국과수가 유추했던 사망 추정 시간과 일치를 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 피해자 가방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공장에서 간식으로 나눠줬던 빵과 우유가 썩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퇴근 직후에 벌어진 범행이라는 걸 보여주죠.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범행 장소로 이동했던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용의자가 찍혀있는 그 많은 CCTV 어디에서도 이 남성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용의자는 보시는 것처럼 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이 앞으로는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CCTV 화질도 아주 나빴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DNA, 흔적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주변에서 뭐 갈등이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을 좀 뽑아서 추려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피해자가 평소에 성격이 워낙 순했고 직장에서든 뭐 친구 관계에서든 사소한 갈등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한 관계에 있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CCTV 속의 모습을 보면, 이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되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뭔가 강압적으로 끌려가거나 위협을 받는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이 CCTV를 토대로 경찰이 추적에 나섭니다. 경찰이 그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의심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인들을 살펴요. 주변인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윤곽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인이랑 피해자를 동시에 알고 있는 주변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알리바이가 확실한 주변인들을 불러서 증거 영상을 보여줍니다. 사건 당일에 경기도에 있었다는 그 알리바이가 확인된 그 피해자 지인에게 이 두 사람이 찍힌 CCTV를 보여줬는데, 물론 이제 사전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로 보여줬죠. 근데 이 영상을 확인한 지인들이 곧장 한 명의 이름을 지목해요. 얘 그 사람인데? 이렇게 지목을 한 거예요. 바로 피해자와 가장 가까웠다는 15년지기 친구 박 씨였습니다. 자, 여기서 경찰이 추가로 확인 작업을 해요. 알리바이가 확실한 다른 주변인들을 또 불러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도 다 이 영상 속의 남성을 박 씨로 지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얼굴도 식별이 안 될 정도의 화면을 보고 다들 박 씨라고 특정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 씨가 걸음걸이가 평소에 되게 독특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 속 남자의 걸음걸이도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흡사했던 거예요. 박 씨는 일단 체형이 되게 깡마른 체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다리 아시죠? 오다리 모양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걸음도 팔자 걸음을 걷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CCTV 속 영상의 남자가 체형도 비슷했고 걷는 모습도 너무너무 유사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주변인들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다들 하나같이 박 씨를 지목했던 거예요. 실마리를 잡은 경찰은 이 박 씨와 피해자 윤용필 씨, 이 두 친구의 관계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이 15년지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때부터 친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되게 각별한 사이였고 같이 사업도 했었다. 쇼핑몰을 같이 했었대요. 그러면서 그 윤용필 씨가 사망하기 몇 달 전까지는 같이 살았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되게 진짜 절친이구나. 사업도 같이 하고 같이 살고 중학교 때부터 친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쇼핑몰 사업이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동거도 그만두게 됐죠. 근데 그러면서도 친구 관계는 계속 이어오고 있었어요. 혹시 그러면 뭐 둘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뭔가 금전 관계가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단서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아, 얘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험 내역이었습니다. 보험 내역. 피해자가 사망보험금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수익자가 부모님도 아니고 뭐 사촌도 아니고
박 씨였던 거예요. 친구였던 거예요. 보험금 수익자가 친구로 되어 있는 건 좀 상황이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알고 봤더니 사망 4개월 전에 이 윤용필 씨가 새 직장에 취업한 그 시점에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동시 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 씨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는 윤용필 씨, 윤용필 씨가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는 박 씨, 이렇게 동시에 가입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자체만으로도 좀 의심스럽지만 경찰이 의심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가입 이후의 납입 내역 때문이에요. 자, 윤용필 씨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요. 이걸 계속 납입해서 만약에 본인이 죽으면 수익자는 친구에게 가죠. 근데 박 씨는 보험금을 납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결국에는 해지가 되거든요. 근데 더 이상했던 건 용필 씨의 보험료를 박 씨가 대리납부해줬다는 사실이 이 계좌 추적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자기 보험료도 못 내면서 그래서 해지되게끔 만들어 놓고 내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친구의 사망보험금은 굳이 대신 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박 씨가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았어요. 일정한 직업도 없었고 완전히 그냥 막 여자친구들한테 막 돈을 빌려서 썼는데 여자친구한테 빌린 돈만 막 6천만 원이 넘었고 또 여기다 또 양다리였어요. 양다리를 걸치면서 또 다른 여자친구한테도 800만 원을 빌리고 여기저기 그냥 여자들한테 돈 빌려서 쓰고 못 갚고 막 이런 진짜 찌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교통사고를 또 내서 보험사에 물어야 되는 그 원금, 뭐 지연 손해금 이런 것들만 해도 막 3천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갚아야 되는 돈들이 거의 1억가량 됐던 거죠. 당연히 뭐 공과금도 밀려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요. 공과금 그거 몇만 원, 뭐 10몇만 원 이것도 못 내는 상황인데 피해자 윤용필 씨의 보험료를 대리 납부해줬다는 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보험을 유지시키는 것이구나. 유지시킴으로써 자기한테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게 있구나를 알고 행동하는 거죠.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찰도 이렇게 추측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 윤용필 씨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 왜 수익자를 친구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용필 씨가 박 씨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집안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동아들인 용필 씨가 몇 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이 아버지는 또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치매로 요양원에까지 또 들어가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 수익자로 지정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경우에는 치매도 있으시고 장애도 있으셨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로 분류가 돼서 수익자 조건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가족의 사정 때문에 실종 이후에도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실종 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친척에 의해서 실종 신고가 됐는데 이때 친척에게 용필 씨가 사라졌다고 처음 전화를 건 사람도 바로 이 친구 박 씨였습니다. 제가 친구라고 말하기도 싫지만 박 씨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박 씨의 이런 행동, 그러니까 친척한테 전화해가지고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 뭐 실종신고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었던 그 이유, 그런 행동을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추측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용필 씨의 사망이 확인이 돼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정황들을 종합한 경찰은 박 씨를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를 합니다. 박 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했고요. 나는 사건 시각에 거창에 우리 집에서 자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해요. 실제로 오전 2시경과 오전 8시 50분경에 자기 집에서 통화를 했던 것이 증명이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6시간 반의 알리바이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6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범행 추정 시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집으로 돌아오기에도 아주 충분한 시간이에요. 박 씨는 차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새벽에 대구로 들어간 택시 580대를 모두 추적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날 거창에서 대구로 간 택시는 단 한 대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경찰이 그 택시기사로부터 키 170cm의 마른 남성을 태웠다는 진술까지 받아내요. 경찰은 유력한 정황 증거를 토대로 박 씨를 압박했고요. 박 씨는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죠. 박 씨가 밝혔던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박 씨의 주장이에요. 4월 5일 새벽 2시에 자기가 거창에서 택시를 타고 후드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대구 본리 내거리까지 가달라는 쪽지를 기사에게 보여줬다고 해요. 이후에 그 본리 내거리에서 내려서 택시를 한 번 더 갈아타고 용필씨 공장 근처에 도착을 했고 친구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윤용필 씨를 만나서 현장으로 유인을 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 거창에서 대구행 택시를 타기 직전인 새벽 1시 50분 그리고 범행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오전 8시 50분에 여자친구에게 한 번씩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자친구는 저 되게 소름이었던 게 이 여자친구는 그날 새벽에 자기 남자친구가 전화가 온 게 누구를 죽이려고 혹은 누구를 죽이고 와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진짜. 아무튼 박 씨는 이후에 한 차례 더 자백을 하는데요.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용필 씨를 살해했다. 이렇게 2차 자백을 한 거예요. 이거는 형량을 줄이려고 모발적인 범죄를 주장하는 것일 수 있어요. 충분히. 자,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고 자백까지 이렇게 2번이나 받았지만 유죄 여부는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든 게 정황 증거였고 직접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경찰은 범행 도구와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15m 폭의 강을 막고 대형 펌프를 동원해서 물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색 작업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죠. 자, 근데 여기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박 씨가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갔을 때 갑자기 이놈이 말을 바꿔요.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구에 갔던 건 맞지만 나중 일은 모른다. 평소에 용필이한테 우울증이 있었고 자살 충동이 있다는 얘기를 나한테 자주 했었다. 이걸 막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급기야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는 대구에 간 적도 없는데 경찰이 나에게 가혹행위를 해서 거짓으로 자백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막 화장실에서 막 죽겠다고 막 소동을 벌이기도 해요. 1심 재판은 같은 해 11월에 열립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알고 있는 그 친구들 그리고 법보행 분석을 통한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서 CCTV 속에 있는 용의자가 박 씨임을 증명하려고 했었죠. 당시에 국내에서는 이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법보행이 증거로 채택됐던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상하기로는 이거 쉽지 않겠다. 이거 좀 쉽지 않은 싸움이겠다. 이런 예상은 했었죠. 전문가는 경찰이 촬영해 놨었던 이 박 씨의 걸음걸이 영상과 CCTV 영상을 비교 분석했고요. 여기서 3가지 공통된 특징이 발견됐다고 증언을 합니다. 어떻게 좀 생소한 단어긴 한데 내반슬 보행, 그리고 외족지 보행, 좌측 원회전 보행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내반슬 보행이라는 건 앞서 제가 언급했었던 오다리 보행이에요. 이게 선천적인 형태를 제외하면은 이렇게 박 씨처럼 젊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해요. 보통은 노인들 중에서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서 이런 내반슬 보행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2번째로는 외족지 보행이에요. 외족지 보행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이 팔자걸음. 걸을 때 발이 바깥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팔자걸음을 외족지 보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특징이 보였던 거고 3번째는 좌측 원회전 보행. 이게 진짜 좀 신기했어요. 이 가장 결정적인 특징인데 그 왼쪽 다리의 발목 아랫부분이 바깥쪽으로 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게 원을 그리는 형태의 보행이 이 CCTV 남성 그리고 경찰이 촬영했던 그 박 씨의 영상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런 갖기 힘든 몇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갖기도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2번 발견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얘기죠. 게다가 이런 특징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갖기 쉽지 않죠. 1심 재판부는 이 감정 결과를 인정하고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럼에도 박 씨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고요. 심지어는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해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진술을 해요. 박 씨는 앞서 언급했던 그 편지, 자기가 썼던 그 편지를 여기저기 방송사에 발송을 했는데 이 편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이게 방송에서 박지성 교수님이 분석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 편지에 대한 분석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이 중에서 한 4가지 정도 되는 내용의 부분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형사들은 증거가 있으니 자백하라며 욕설과 저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때리려 하고 박치기를 하려 하고 키보드를 던지려 하고 휴지곽을 던지려 하는 등 강압수사를 하며 자백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자, 근데 여기서 표현된 뭐뭐 하려고 하고 라는 이 표현이 실제로는 그 강압수사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거를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실행이 된 행위는 없고 자꾸 뭐뭐 하려고 하고 라고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4월 23일인가 친구가 시체로 발견되고 친구는 새벽 6시 무렵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날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알리바이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구를 왔다는 증거도 없다. 자, 피해자의 집은 거창이고 사건 현장은 대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장에 뭐가 잘못됐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분석된 내용을 보면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 이 피해자의 시신 발견일에 대해서 4월 23일인가 친구가 시체로 발견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애매하게 서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여러분들 어제 엊그제 몇 시에 잤는지 기억하세요? 근데 이 사람은 친구의 사망이라는 되게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대답을 해놓고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가 한 달 전에 몇 시에 잤는지 그 취침 시간을 되게 구체적으로 특정을 했다는 거예요. 6시부터 8시, 한 달 전에 나는 6시부터 8시까지 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몇 시에 잤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자, 그리고 내가 대구를 왔다는 증거도 없다. 대구를 왔다라는 표현은 사실 본인이 만약에 진짜 자기 집에 거창에 있었으면 대구를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진짜 우와 맞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대구에 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런 말이에요. 대구에서 내 얼굴이 찍힌 CCTV도 없고 사건 당일 새벽 거창에서 대구로 손님을 태워줬다는 택시기사도 내 얼굴은 못 봤다.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이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 대구에서 너 CCTV 찍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거기 간 적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기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 그 시간에 잤는데 택시 탄 적 없는데요? 택시를 안 탔는데 뭐가 찍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CCTV 쏜 남자는 내가 맞지만 얼굴이 찍힌 건 없지 않냐. 택시를 그날 탄 건 맞지만 그 택시기사는 내 얼굴을 못 봤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말 자체가. 증거 없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네 번째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CCTV 한 개만 걸음걸이가 나와 비슷하다고 추정을 하고 있다. 이거 말고는 내가 거짓 자백을 한 거 말고는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은연중에 CCTV 영상 한 개는 증거가 맞다라고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죠. 박 씨가 주장한 이 경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경찰은 진술 과정 그리고 녹취본을 모두 공개하면서 맞대응했고요. 2심과 상고심 모두 박 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범행 도구, 범인의 DNA, 목격자 이런 것들도 없는 좀 어려운 수사 상황 속에서 범인의 자백이 없었다면 정황 증거랑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없었던 법보행 분석만 가지고 유죄를 입증해야 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실 유죄가 100% 인정이 됐을까요? 법정에서도 어떻게 됐었을지 모르는 거죠. 다행히 비록 정황 증거긴 하지만 유력한 정황을 확보한 경찰의 압박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냈고 그것과 법보행 분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돈 때문에 진짜 15년지기 친구를 진짜 이렇게 이용을 하고 또 그 친구가 처했던 그런 상황, 가정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까지 막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죽였었던 너무나도 악질적인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순진하고 착한 친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금전적인 목적을 이루고 이런 것들이 이미 과거의 친구였던 그 시절부터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죠. 그 와중에 또 어떻게든 무죄 받겠다고 또 거짓말 편지를 정성스려서 그렇게 길게 작성한 걸 보면은 진짜 제일 악한 거는 사람이 아닐까,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